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판까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초 공언했던 개혁 민생이란 화두는 오간데 없이 볼썽사나운 계파 싸움과 패거리 정치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거취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을 떠나서 선거판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까지 양산에서 올라와서 김종인 대표를 만났는데 김종인 대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내가 지금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욕을 보였다. 또 지금까지 결심한 바를 종합적으로 조만간 이야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황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보면 사퇴 입장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 지금 모호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연합뉴스 보니까요. 이 자막을 예. 보니까 하루 종일 보니까 대한민국의 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정치인은 보면 김종인,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이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인데 예. 오죽했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보면 창원에서 뭐 후보 단일화 거중 조종하다가 급히 뛰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 아마 김종인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써서 지난 2달 동안 애를 써서 그야말로 물에 빠지 일부 죽기 직전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냈잖아요. 예. 그야말로 이 순간 자칫 잘못하면 공든탑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김종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평생을 갖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욕보이고 노욕, 노축, 마치 뭐 오선에 보면 무슨 뭐 안달난 사람 마냥 본인 입으로 욕심 많은 뭐 노인네로 만들었다. 노인회로 만들었던 예. 이런 부분에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보면 아마 김종인 대표가 가장 가슴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은 비대위원회의 배신일 거예요. 이 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앙위원회에다가 보면 김종인 대표 문제를 갖다가 정해놓은 걸 확 뒤집어서 14번으로 강등해서 저 중앙위원회에다가 갖다 바친 곳이 바로 비대위거든요. 그 비대위에 특히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뭐 조종환, 수정환이라는 것도 미리 언론에 공개해서 뭐 사전에 공개 네.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과연 지금 김종인 대표도 좀 뭐 비대위에 조금 더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 과연 공든탑을 허물어뜨리는 가운데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적당히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타협을 보고 일단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끝일 것인가 하는데 저는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 아까 문재인 대표 45분 만났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그 45분 만난 부분을 좀 애매모호하게 봐요. 왜냐하니까 이 김종인 대표를 갖다 만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그야말로 네. 진정으로 만약에 설득하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 결정을 번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친노들은 그야말로 김종인 대표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김종인 대표 덕분에 그래도 안철수도 주저앉혔고 사실상 네. 기세를 주저앉혔고 이제 우리나라 살만한데 이제 볼일 다 봤다. 그러니까 면이나 좀 세워주고 그다음에 꼭 정글에서 일단 나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혹시 네.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네요. 과연 그럴 때 그러면 김종인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 하는 퀘션 마크, 의문점이 드는데요. 인물이야 많죠.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존경하시는 어느 분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김종인 대표 그만두시려면은 그냥 깔끔하게. 조용히 그만두는 겁니다. 원래 그만둘 분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뭐 왜 문재인 대표를 몰라 만납니까? 그만두실 분이 나 그만두겠다 하고 딱 그만두면 선언한 되는 그만인데. 건데 만나고 이러고 저러고 비대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로 보이고 어쨌든 싸움을 친노가 잘못 건 거예요. 시기라든가 이 시기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패착을 두고서 김종인 대표는 차제 옳지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 마지막으로 것이 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손한 번 그라이도 터질 것이 예. 예상을 했는데 미리 터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총선이나 끝난 뒤 김종인 대표를 우리 속된 말로 다 우려 먹고 빼먹을 거 다 빼먹은 뒤 이제 팽하든가 그런 수순을 친노들이 밟지 않겠나 했는데 미리 너무 빨리 칼을 꺼낸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도 원포인트 정책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총선 이후까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완전히 무릎 꿇리고 백기투항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 급히 올라왔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거 석고대죄하러 온 겁니다.
이 아래 것들이 지금 주인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대주주는 나라는 걸 이번에 확연히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 잠복에 있던. 잠복에 예. 계시잖아요. 너 나서면은 또 친노 본색 나온다고 친노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 이 친노 일부 강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끝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로서는 총선 전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까지도 후까지도. 지금 보장을 받은 거예요. 꼭 대표가 필요하다고 하죠. 대선까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감히 김종인 대표한테 더 이상 뭐 반란이니 흔들기니 뭐 이런 건 못 오도록 딱 못을 본인이 박아놓은 거예요. 오히려 김종인 체제를 공보히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제 생각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급겨 상경에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두 분 간에 충분한 대화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화가 없이 그냥 진짜 말리러 왔다면요. 김종인 대표 정말 사퇴할 상황에 있으면 오지 마라 그러죠. 만나지도 않았어요. 두문불출하고 나 아무나 안 만난다. 보통 정치인들 보통 사퇴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표는 아신 거죠. 사퇴할 분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뭐 대선 후보 시절 한번 그 사퇴한 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행복위원장. 이게 네. 아마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말렸으면 후보가 말렸으면 사퇴 안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보니까요. 어떤 자존심, 명예 이런 걸 아주 중요시하는데 만일에 그냥 사퇴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무도 옆에서 안아주고 뭐 말리는 본래 전부 다 그 난 나갈래 할 때 전부 다 말려주기를 말려줘야 사실은 되는데. 원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안 하면 성질대로 나가버리셨다. 그 사퇴 이야기를 내버렸다 혹시. 이러면 이거 되돌리기가 참 여러 가지 총선 직전에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당의 지금은 사실 어른 아니십니까? 지금 예, 연세도 그렇고 뭐 정치 경륜이나 하여튼 최대한 예우해가지고 말리는 걸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최대한 극적인 예. 효과를 거둔 뒤에 극적인 효과인지 모르지만 이 사실 앵커께서 모르시겠죠. 나이 들수록 있죠. 잘 삐치고요. 마음 잘 상합니다. 노기가 더 많아진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 문재인 대표가 잘 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 그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뭐 사퇴하느냐 마느냐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신 말씀이 종합적으로 소회를 말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요. 사퇴할 사람이 무슨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나 사퇴합니다. 그러면 끝이지. 종합적으로 나 네. 떠나는 당에 대해서 뭘 그 감내나 그럴 일 변화를 없다. 할 게 없으니까 네. 그 말씀하신 거는 사퇴 안 하고 다만 그 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용납 안 한다는 거는 이번에 아마 비대위나 이렇게 가면은 네. 아마 친노나 운동권에 대해서 뭔가 더욱, 조치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뭐 비례 순번을 바꾸고 한 것들을 보면 사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김종인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여기서 그만두느냐의 문제는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실제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뭐 말씀들도 있으셨기는 했지만 예.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비례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어쨌든 이제 바꿔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둘 경우 지금까지 해놓았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봤을 때 이제 잃을 게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는 선택을 빠르게 결정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쉽지 것으로 않고. 보이고,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제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오늘 비대위에 가서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회를 지금까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퇴 여부란 이런 결정은 머지않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비대위에서는 내가 사퇴 여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을 예우하고 존중해주는 뭔가의 제스처를 요구하는 이제 의미로 네. 오늘 이제 행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서 얘기하고 거기에 어떤 중앙이든 어떤 다른 어떤 측에서 네. 김종인 대표를 다시 한번 이제 존중하고 올려 세워주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요구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를 예우해주고 또 틀어졌던 관계를 찾기 위한 접점은 우리 교수님 어느 쪽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굳이 접점을 찾는다면 어쨌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짜루와 제왕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설 건드렸어요. 건드리려면 철저한 계산하에 세워라 이뭐 반란을 하든 뭘 도발을 하든 했어야 하는데 네. 김종인 개인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싸움에서 저 친노 그 김종인 대표가 볼 때는 어린 애들일 거예요. 뭐 친노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오래된 경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친노 핵심들이라는 게 저 노무현 대통령 그 무렵에 들어온 부산 친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노회한 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 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뭐 김정인 대표한테는 아마 비례대표 지금 순위 바꾸고 어찌고 한 거 다 원위치. 원위치 시켜줬을 겁니다. 대표께서 알아서 이렇게 정하시고 다만 그 문제가 정치적 됐던. 소외자, 예. 소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청년 뭐 노동자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게 또 당 전체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고. 뭐 친노 측에서는 지금 문제는 이 비례대표라는 게 하나의 그 총선에서 당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건데 운동권 세력들을 싹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30분 이후 이건 거의 뭐 당선이 어려운. 20분 이후 네. 당선권 외로 내놓고 이 당을 바꾸겠다, 토양을 체제를 확 바꾸겠다 해서 전문가 중심, 학자, 뭐 교수,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노 운동권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중앙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다시 중앙이 의결을 거쳐야 그렇죠. 하는데 뭐 요즘에는 하도 뭐 그냥 뭐 무슨 부칙 따라갖고 고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당헌 당규도 부칙 따라서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고치는데. 편의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그 중앙이 그런 결정사항은 이미 물 건너갔다. 대표께서 전권을 가지시고 하십시오. 총선을 책임지고 끌어가십시오. 그런 이렇게 할 상황이다. 것 같아요. 우리 황 의원님 예. 약간 다른 의견을 내셨었는데 과연 그런 지금 얘기했던 비례대표 순번을 원위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말로는 안 돼. 말로는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그 한두 번 말을 갖다 왔다 갔다 했는가. 나도 상처 받았어. 나 이렇게 정말 상처받았어. 아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 사실 나이 별로 안 많은데 뭐 나이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 나이 77이요. 그 내가 그렇다고 장관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도 장관급 경제수석이에요. 네. 차관급도 아니고 경제수석도 했고 비례대표 4선이나 했고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 내가 이번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했죠. 내가 대표 선거 끝나고라도 내가 대표 그만두면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 당에서는 친노 비노 이 어떤 고질적인 계파 싸움 때문에 이것을 갖다 중간에 균형자 조종자가 없이는 또 보면은 내가 없으면은 총선 끝나고 또 보면은 또 친노 비노 친문 비문해서 또 싸워. 예.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7년 대선은 물 건너 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나름대로 어쨌든 내가 그리고 있는 경제 민주화의 꿈을 갖다 하면 실현해 보고자 왔는데 나를 이렇게 했어? 그래. 그리고 와서 문 대표 와갖고 내 앞에 와서 아이고 뭐 저 다 이제 대표님 뜻대로 하시고 저 노여움 푸시고 그리고 벙 나가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 저 영감 저 월급쟁이 사장이구나. 월급쟁이 사장이고 저 기호 2번 거기에 저 뭐 혈안이 됐었구나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결국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딱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태는 국가 간의 어떤 그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세 번째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재발 방지 약속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묶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사실 비대위가 쿠데타의 주역이 돼서 중앙위하고 짬짬이가 돼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중앙위원회 480명입니다. 네. 근데 어제 뭐 참석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 보면은 오늘은 가서 뭔가 지난 2달간의 소회만 밝히고 뭔가 확정적 결론을 안 내겠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마하러 왔는데 여기서 그냥 있긴 뭐하니까 나가서 비대위에 나가서 입장을 밝히고 여기서 그냥 손 잡혀갖고 그동안 저 목리 부렸어요 2박 3일 동안 이건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의 면은 세워주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런 100 더 큰 나의 면을 세워야 돼요. 더 세워야 된다?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중앙위원회에서 당 차원에서 뭔가 가시적인 그리고 흔한 얘기 빼지도 박지도 못할 그런 뭔가 변화 조치가 없으면은 네.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믿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지금 순번 바꾸고 지금 2번인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비대위에서 마련한 안에 2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김종인 대표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안을 마련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비대위에서 당규를 갖다가 부칙을 따라 고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중앙위원회를 새로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더민주당의 그 어떤 당헌 당규를 상세히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비대위에서 그 고친 부칙하고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그 김종인 대표가 4명인가요? 그 자기를 포함해서 예. 요걸 할 수 있는 첫 번. 권한을 네.
중앙위로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종인 대표의 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야 물리적으로 되고 어렵다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칙 고친 게 결국은 김종인 대표 마음에 들게 고치고 그래서 서로 타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에게 2번을 확실히 준다고 된 게 아니고 네.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점을, 접점을 찾은 타협점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이번 건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비례대표 본인이 2번 받는 것,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한 부분들, 뭐 블럭이 해체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긴 하는데요. 중앙위 결정이 이제 뭐 나오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이 사안 자체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소한 문제로 이제 국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 불신을 당한 상황에서 총선 결과가 본인이 설정한 기준 107석 수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아마 총선이 끝나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 요구하는 요구들이 빗발칠 것이고 거기에서 본인은 총선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당에서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배제될 판단을 수 아마 있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남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애초에 문제됐던 비례대표 2번을 받고 비례순번을 다시 재배열하는 것 이 부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대표로서 있는 상황인데 총선 이후에도 예. 총선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본인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제도적이든 아니면 이제 합의든 이런 것들을 당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들은 이제 아마 요구하는 기류들이 김종인 대표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상을 높습니다. 해본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은 비대위 체제의 어떤 기관을 예. 일정 부분 그것이 1년이든 늘린다든가. 2년이든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총의로 모아질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요구하지 않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흠집이 난 상황에서 아무리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본인 정책 생명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텐데 거기까지 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근데 비대위를 총선 이후까지는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요. 뭐 당은 당규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총선 이후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 간에 뭐 묵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권 김종인, 대권 문재인.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말하자면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 대권과 대해 좀 부담이 된다든가 걸리적거리는 분들을 다 정리했어요. 뭐 개파 수장이다, 뭐 좌장이다, 또 무슨 대권 후보감이다 하는 분들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대표로서는 외연을 넓히지 않아 가지고는 지금 뭐 친노 운동권 진보 세력 가지고 또 대권을 바라볼 수는 없는 쉽지 않다는 상황이기 거죠. 때문에 예. 결국 문재인 아니 김종인 대표라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도 제일 먼저 일성으로 얘기했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이다. 그리고 대표를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뭐 문재인 대표가 대주주로서 예. 친노 이런 분들을 정리도 하시면서 예. 아니 뭐 의견을 조정을 해봐야 해서 된다. 총선 이후에도 그렇게 김종인 대표고 계속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부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아마 김종인 대표가 이번 비대위 또 저 중앙위에서 짬짬이 하면서 자기를 섭섭하게 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차낼 수도 조치를 있다.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책을 요구할 자기 것이다.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킨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타켓이 될지 박영선 2인자인 박영선 의원은 거기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 동의를 이미 해주고 두 분 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예. 책임을 분다면 뭘 책임을 물 수? 공천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중앙이든 뭐 비대위원이든 공식적으로 사과. 사과라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제일 굴욕적인 거. 그래서 사과를 절대 안 하고 하는 게 유감 표명 아닙니까? 네. 잘못됐다. 이런 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떠나서 황 의원님. 예. 김종인 대표가 사실 벼랑끝 리더십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름 뭐 어떤 배경을 떠나서 과연 야권의 리더로서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예. 보면 사실 보면 우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처음에 차도살인계로 김종인 박사를 모셔와서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 그 우리 저 고영신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견물생심이야. 마음이 생겼어. 나는 진짜 짜르야. 나는 원래 대장 체질이야. 근데 이게 오늘 한순간에 무너졌죠. 결국 이 당의 주인은 누구다?
오너는 누구다? 상황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니까 양산하세요. 창화를 거쳐 긴급히 올라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친노 본색들이 어제 그저께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이 참다고 진짜 참을까요? 참지 않을 것이다. 아, 이런 거죠. 지금 급하니까 당장 내일 모레 글피 후보 등록하고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하고 4월 13일 도장 투표하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죠. 친노들은. 그래. 우리가 참는다 참어. 우리가 이를 꽉 참다 참어. 김종인 대표 여기서 만약 버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균형제 역할을 하려면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예.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당초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A그룹, B그룹, C그룹 전문가들 쪽인데 A그룹에서 보니까 우선 거의 누구죠? 그 공군참모총장 박종원 참모총장 아웃됐죠. 전 참모총장. 그다음에 김숙희 후순위로 갔어요 지금. 그다음에 김숙희 교수 A그룹에 있던. 네. 그다음에 조희금 교수 같은 경우 사실 제일 끝번으로 가서 그건 사실 빠지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B그룹에서도 이덕환 교수라든가 이재서 교수 같은 경우도 예. 그 사실상 김종인 대표가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손은 안 댔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전문가 그룹으로 본인이 학자 그룹으로 오케이 한 거겠죠. 한 예. 건데 네. 다 그 후순위 중에 후순위 30대에서 37번 사이에 쫙 밀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가 참 딜레마일 거예요. 본인도. 예. 아, 여기서 진짜 보면은 그동안 애쓴 것도 아깝기도 하죠. 그리고 애를 썼는데. 근데 이 상태 잘못 가면요. 일단 총선 끝나면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우리 얘기로 이른바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자기 힘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까 김종인 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얘기하겠다. 예. 저는 여기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보면 저 친문들이 죽는 신용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면은 본심이 아닌 면종복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서만 그렇고 총선이 끝나면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칼을 갈고 그러기 있다. 북한 식으로 말하면 음봉양인가 뭐 하는 거죠. 양봉음이. 양봉음이요. 북한식으로 양봉음이고. 처단 사유 아닙니까? 처단 사유. 처단 사유죠. 근데 예. 지금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77세 노회한 정치인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뭐 립 서비스로 아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 모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보면 총선 이후에도 당에 남으려면은 예. 이걸 수긍하려면 그 이후에도 안전판이 황의원님 보시기에는 네. 어쨌든 친노 세력들이 그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에 네. 총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독주를 지금도 보면 용도 다 쓸 만큼 썼다니까요.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선대위원장이요. 또 모시면 돼요. 다른 분. 그러니까 지금 당초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던 용도는 다 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킬 듯한 안철수의 파고를 파고를 갖다 한 방에 끝냈잖아요. 네. 그리고 어수선했던 거 또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친문 세력 구축에 있어 버거운 친노의 원로들 싹 정리했잖아요. 다 정리했는데 이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새로 세울 수 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아까 이제 나를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무슨 구두 약속이나 무슨 약속을 받아낸다 합시다. 예. 이게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지켜질 것이냐. 친노가 손바닥 뒤집으면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다수이기 법적인 효력이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 김종인 대표 총선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그 김종인 대표를 갖다가 당의 대표로 모시고 뭐 아무 소용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이 총선 이후에 힘이 있으려면은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뒷받침을 받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그래서 아마 그 비례대표를 전문가 그룹으로 하는 게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방책의 하나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결국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문재인 대표하고 예. 어떤 이해관계 아까 그 당권은 누구에게 대권은 누구에게인데요. 예. 제 생각에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김종인 지금 대표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끌고 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누구를 손봐주겠다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선이 바로 코앞인데 코앞인데. 뭐 누가 지금 김종인 대표 보고 덤벼들겠습니까? 이번 아마 비대위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네. 김종인 대표 추인합니다. 이 나가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마음이 결국은 좌우할 김종인 것이다. 대표의 어떤 위상을 좌우할 것이다. 저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이 결국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김종인 대표 우리가 이제 정당 내부가 예. 어떤 민주적이어야 하느냐 운영이
또는 이제 정당은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결과물들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학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꼭 어느 곳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운영의 모습들이 뭐 반민주적이라든가 그것이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이라든가 폐쇄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이제 많이 공언해 왔고 본인 뜻대로 이제 주도하겠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영입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만약에 중앙위에서 맨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중앙위 이제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자체를 뭐 아예 용인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는 모습들을 일정 부분 보여줬다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손상이 덜한 상황에서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그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비판의 뭐 소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어쨌든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 중에서 보였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일정 부분 포용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떤 반발 세력들, 비판의 목소리들을 잘 규합해서 새롭게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낸다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격상된 리더십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정당이 이런 모습들 자체가 다 메시지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렇습니다. 정당에서 이제 여당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이 지금 잘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러 투표장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분란의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야당이 문제가 있으니 여당을 찍는 것도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완되었던 이제 여권 성향층들 결집시키는데 이게 반발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선거 전체적 차원에서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선거에 대한 영향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의 대권 과도의 김종인 대표의 필요성 이것은 뭐 버리지 못할 겁니다. 뭐 친노 친문 가지고 뭐 총선을 치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진영 의원도 뭐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공을 들여서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도층 외연을 넓히는 전략으로 봐서는 김종인만한 쓸모 있는 카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또 다른 분을 뭐 여권 쪽이라든가 어디서 또 모셔온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현재의 야권 내에서는 그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와 어쨌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총선 이후까지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그렇다면 보여집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급거 상정을 해가지고 거의 읊조리다시피 해서 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어떤 메시지 정치인의 어떤 메시지 하나가 중요한데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길게 봐서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친노 측에서는 뭐 전에 법무장관 하신 분 강금실 전 아주 장관. 뭐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친노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친노 진보 진영에서는 좀 반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금실 어차피 전 장관의 트위터에 올린 거를 보면 망하려면 곱게 망하라. 아주 오래된 교훈이 있다. 아주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독언이라고 할까요? 저게 독서를- 시원하기는 네. 하겠죠. 네. 진보 세력 쪽에서는 정말 네. 속 시원한 말을 했다고 영혼까지 하지만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어차피 했는데. 두 분이 역할 분담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 좀 진보 쪽에 그런 세력을 끌어오고 김종인 대표는 또 중도 보수 쪽에 개혁적 진보 보수 쪽에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기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수권을 해보자. 정권을 교체해보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의 경우 일부 강경 세력들이 김종인 대표에 대한 흔들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않았다. 그대로 갈 거다. 다만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이야기했지만 김종인 대표가 견물생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킹 한번 해볼까 이럴 경우는 아마 달라질 수도. 문재인 대표가 자기의 대권 과도까지도 이 양반이 침을 바르고 넘본다.
이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뭐 바로 뒤엎어버리겠죠. 지금 문재인 대표 오늘 뭐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표 생각에는 김종인 대표가 무슨 킹을 노린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올라오죠. 쫓아내야죠. 그렇겠죠. 오히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강금실 장관 금방 나왔는데 사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참 얌전했거든요. 그때 저렇게 강한 말을 쏟아낼 수 있다니 참 정치인이 다 되셨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친노운동권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친노운동권이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은 예. 언젠가는 일어설 것이다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강금실 장관의 저런 모습에 보이는데 예. 그 아까 문재인 대표가 오늘 상경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그렇죠.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 생각에 바로 저런 부분과 대비되게 만드는 거죠. 문재인 대표 올라온 것은 친노 중에 저런 분도 있는데 그 저기 문재인 대표 지금 뭐 어떤 친노를 갖다가 떠나서 네. 친노를 그러니까 떠났다는 게 뭐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좀 포용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강기정 의원 그 사태 때도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표는 계속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출마도 안 하면서 포용하고, 포용하고 다독이고. 그러니까 예. 이 뭐 친노들은 다독이고 그다음 그 외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또 오케이 그러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 선언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손해 볼 거는 하나도 없었다. 없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 이제 두 가지 다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이죠. 이제 본인이 리더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해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사퇴하려던 마음을 좀 접었다라고 한다면 당의 분란을 어쨌든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니까 문재인 대표 대표 공이 되는 리더십을 거군요. 공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대표 자체만 별개로 어쨌든 이번 국면에서 이른바 이제 많이 얘기하셨던 이제 강경파 뭐 흔히 얘기하는 친노 패권주의 이것이 이제 여전히 당내에 있다. 그것이 이제 당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드러나온 노출이 것이고 된 거죠.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효과도 문재인 대표의 이번 국면에서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당의 주류가 친노라는 거를 중앙위원회에서 대중들한테, 그죠. 대중들한테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다만은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아마 내일 되면 당장 얘기할 겁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죠. 봐라. 그 당 친노 패권 하나도 청산 안 됐다.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갖다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 그야말로 중앙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쿠데타. 실제 친위 쿠데타죠. 김종인 대표에 대한 친위 쿠데타. 그리고 그것을 갖다 결국은 양산에 계시던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사실상 우리 친노가 우리 당의 주인이고 여기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면서 정리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좀 김종인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뭐 아까 뭐 포용하고 도닥이는 그런 모습은 좋죠. 그러나 더 크게 보았을 때는 여전히 운동권적 행태는 바뀐 게 하나도 안 없구나. 없다. 그렇다 그러면 총선 판세에는 여야를 떠나서 총선 판세에는 어떤 이번 비례 공천 또 뭐 당무 거부 파동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이고 파동이 있으면 무조건 안 좋죠. 안 좋다 무조건. 아이고 파동이 더 좋을 리가 있겠어요. 파동이 있으면 안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만큼 보면 전통적 지지층은 결집을 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오늘 아침부터 도화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정의당으로 좀 하루에 한 100명씩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으로. 네,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죠. 지지율이 정의당도 오르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원래 우리 당이었구나. 이런 느낌 안 갖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그동안 정의당으로 간다는 건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컷오프라든가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이거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말이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은 좋지만은 이 당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당은 원래 진보해야 되는데 마침 어제 보니까 유인태 의원이 딱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종인 대표가 죽었다 깨도 이 당을 갖다가 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없다. 우리 당은 진보의 당이다. 딱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웅변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다면은 자 중도는 실망하고 전통적 보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졌던 전통적 지지층은 우리 굳이 정의당에 입당할 필요 없구나 라고 마음을 갖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크기가 집토끼가 더 움직일 것이냐, 그렇죠. 산토끼가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정의당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에 몇 명 나와서 야권 연대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비례해서 최다 득표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정당 투표에, 없는데 예. 정당 득표에서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이제 제1야당과 야권 연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1야당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있을 때 정의당에 대한 정당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예. 그렇게 되면서 정의당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자 인심이 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1야당을 이제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국민의당의 절반 이상을 지금 가고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죠. 이게 애초에는 막 예. 3% 이렇게 그렇죠.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제1야당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랬던 것인데 김종인 대표가 오게 되면서 이제 이른바 정체성 논란들 이제 이것이 불거지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체성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정의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네. 그러면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김종인 대표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거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한 이제 공세 실망. 포인트가 생긴 것이니까 예.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그 공격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번 국면이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보다는 아무래도 실점이 뭐 많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은 뭐 문재인 대표와 관계없이 총선이라는 예, 예, 그런 예, 예. 구도로서 본다면은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뭐 전통적인 그 강경 친노 아니 저 진보 강경 세력들은 예, 예. 정의당으로 좀 빠져나갔을 거고. 그동안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제1야당한테 밀어줘야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신노 본색 맞네. 패권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그냥 잠보고 고개만 탁 쳐박고 있었구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소 좀 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김종인 대표로서는 사실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라는 아니다. 게 당초 그런 그 평가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가만 놔뒀으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고뇌에 몰렸을 텐데 친노들이 너무 선거복에 이걸 들고 나와서 뒤엎어보려고 하면서 오히려 프레임이 네. 김종인 대표 그런 그 사신 공천, 네, 실책을 덮어버리는 결과가 금수저 공천을 완전히 친노 본색, 친노 패권으로 이렇게 싹 프레임이 전환돼 버렸죠. 그렇죠. 정체성 논란으로 예, 그렇게 전환이 돼 된- 버리면서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오히려 크게 득을 보는 그런 싸움 결과가 됐어요. 제 생각에 그 지금 뭐 강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지원 지지 세력 이분들의 뭐 움직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큰 포션이겠냐 많겠냐 이거는 좀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중도층이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없는 사람들 결국 새누리당의 이번 그 공천 파동을 보면서 아마 중도층 중에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가 예.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내용 사태를 보고 또다시 지지를 철회하거나 했는 분들이 과연 새누리당으로 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승민 사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어떤 이번에 그 아주 안 좋은 모습 예.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인 대표의 뭐 비례대표 사태 파동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의 붕괴적인 면이 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게 비례대표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중도층 그다음 무당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 참가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혐오감이 많이 생겼을 것 커질 같습니다. 것이다. 사실 지금 비대위 회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인데 박영선 비대위원이 회의 도중에 중도 퇴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데 뭔가 좀 난항을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5분 동안 문재인 대표 비행기 타고 와서 45분 동안 구기동 김종인 대표 자택에서 45분 동안 면담을 와서 깊은 대화를 못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오면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또 김종인 대표가 구기동 자택 나오면서 하셨던 말씀도 무언가 결론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선 지금 보면은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당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잔류했던 것이 김종인 대표가 대표죠.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안전에 마음을 정했던 거거든요. 이제 박영선 좀 의원이 뭐 박영선 비대위원이 좀 그렇죠. 저래서 예. 좀 튀어나갔다는 부분은 심상치는 않은 것이고 앞서 우리 여성한 변호사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보면 우리 의외로 투표율이 낮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2012년 대선 때 75.8% 투표율을 보여서 야, 투표를 많은 사람이 투표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2008년 같은 경우는요. 투표율이 46%밖에 안 됩니다. 총선 투표율이요. 총선이요. 예. 2008년 18대 총선이 정확히 46.1%고요. 그다음에 4년 전에도 19대 총선도 5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총선이 한 50대 초반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지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투표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실-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뭔가 좀 예. 비전을 주고 누구한테 희망을- 찍을 만한 사람도 예, 별로 줘야 없고. 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양 정당에 진짜 비민주적인 행태지 않습니까? 아주 좀 실망했을 거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박영선 의원 나온 건 박영선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 김종인 세력 그렇죠, 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대표적인, 생각에는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어제 그 말했습니다. 이 비대위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지만 어쩔 수 없이 100% 한다 확신 이랬거든요. 못한다 이런 근데 얘기겠죠. 그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김종인 대표하고 서로 합의된 안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비대위원 중에서 상당히 거의 반기를 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화면 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대표 얘기한 게 비대위원들 행동에 대해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끌고 저거는 왔다. 아주 점잖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거기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같이 안 해야죠 본래. 거기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이 회장을 박차원하겠다는 건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그 신뢰하지 않은 분들이 예. 지금 김종인 대표에게 지금 정권을 주거나 비례대표 선정에 예. 관해서 아니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하려는 안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안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데 왜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감내나 다 주문을 하느냐 그 심정적인 거부감 이게 표현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좀 이제 결과가 아무래도 오늘 비대위원회 결과가 이렇게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당 이야기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도 답답하죠. 유승민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 교수님, 사실 지금 여당의 상황 유승민 의원 한 명 왜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너무나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게 집권당 맞느냐 공당 맞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새누리당이나 과연 정당 정치 대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 이렇게까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어쨌든 오늘은 뭐 좌우당 간 뭐 결판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결판 안 날 걸요. 네, 정치부에서는 출입 기자들은 내일 결정을 또 낸다고 최고의- 좀 돌아요 이야기가. 그 매일 요즘 한 일주일간 오늘이 결정의 날이다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고 오늘 저녁에 최고위원회가 열린다니까 어쨌든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관이나 뭐 네. 여권 핵심부에서도 공천을 안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면탈하기 위해서 유승민 본인 스스로 네. 이렇게 자결을 하든 활복을 하든 그걸 네,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아니겠습니까? 고사 일부러 말려서 말려 죽이는 거죠. 현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얘를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말려 죽이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말라요. 아니 뭐 국민들은 유권자는 뭐 눈 감고 있습니까? 지금 그림 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고 교수 말씀대로 지난주에는 자 유승민 니 다 알만한 사람이 니 스스로 갈라라 배를. 예. 불출마 선언해라. 못하겠다. 그러면 탈당해라. 그것도 못하겠다. 먼저 또 유승민 쪽에서는 먼저 쳐라. 먼저 치면 내가 그다음에 나도 무소속 나간다.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순교자 코스프레고 이쪽에서는 먼저 나가야지 배신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딱 일주일 걸렸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예. 그러니까 3월 15일 날 그때 일반 3.15 공천 대학살 이후에 마침 저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잠적 집거 중이거든요. 좀 딱 일주일째입니다. 내일이면 8일째인데 내일은 어떻게 결론 날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일까지 유승민 의원이 결론 안 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왜냐 안 그러면은 본인이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근데- 공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새누리당에서 공천할 수는 있지만 안 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안 줍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탈당해야 되는 것뿐이지 이재만 후보한테는 25일 날 공천을 줘도 돼요.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역풍이 간단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공관위원이죠. 예. 슬슬 나오는 얘기가 아예 그 대구 동을 자체를 갖다가 무공천 지역으로 선언하고 당선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새누리당의 뭐 이재만, 다음에 무소속의 유승민, 배신자, 진박 이렇게 하기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켜보는데 저희들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할 말이 많아서 좋지만은 국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갈 겁니다. 먹먹하다. 제 생각에 지금 이게 이제 총선이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닥쳐오니까 유승민 문제에 대해서 결론 못 내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새누리당 그 안에 있는 뭐 정세 분석 담당팀이라든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대구에서야 뭐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길에 나가서 있죠. 제가 길 다니는데 저는 뭐 아무 당도 아닌데도 다가와서 TV에 나오고 하니까 예. 와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새누리당이 엄청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저도 듣는데 저기 새누리당 정세 분석팀에서 뭐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처음에는 유승민 쳐내고 그냥 진박들만 모아가지고 국회를 끌어나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건 한 150석 이상 얻는 걸 전제로 했을 겁니다 아마. 진박만 해도 150석 이상 되면은 180석은 그때 뭐 그냥 희망사항이었고 되는데 만일에 정말로 150석 이하로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진박만 모아서 뭘 한다. 지금 150석 이상 가지고도 지금 19대 국회에서 뭐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진짜 이런 분위기로 와서 130석, 40석 되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진짜 진퇴양난에 거기서 지금 서가지고 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야 결론을 내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예. 친박계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을 예우하는 것이다. 결정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예우해 주는 거라는 지금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여야가 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용어들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예우하는 것, 이제 예우를 못 받고 있는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얘기가 나오는데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중앙위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의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양당이 현상과 용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유승민 이제 이 의원 이 사태가 예. 실질적으로 영향을 이제 여론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진박 마케팅을 했던 네.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 이제 여론조사 경선에서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이제 낙마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면은 야권 지지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물어서 새누리당 지지자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들만 가지고 대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보면 과거에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이 이해운 의원을 사실 여론에서는 좀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그렇죠. 것이니까 아주 이 저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여권 지지층들, 여권 성향층에서 어떤 기류의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에서도 이제 윤대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도 낙마를 한 상황이고 또 뭐 이제 강석훈 의원이라든가 예. 또 김행 전 대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낙마를 해버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청와대에 있었던 그 브랜드 파워가 실질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에게 충분하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드러난 건 맞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2차로 확산될 경우에는 여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또 이제 야권 지지층 결집 무당층까지도. 이런 예. 것들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단행할 경우에 여당 지지층 외에 말씀하신 이제 무당파라 중도층 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지층 흡수해야 될 대상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지금 직감적으로 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유승민 의원의 어떤 혼자서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혼자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배신자 뭐로 맞는데 이미 그 상황은 지나버린 거죠. 네. 이미 사실 국민들이 많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보듯이 결국엔 컷오프 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 덫에서 사실은 빠져나올 빨리 수는 없는 상황이 상황이다. 됐다.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4대 사화가 있거든요. 갑자, 무어, 기묘, 을사사화 있는데 네. 병신사화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들을 빗대어서. 예, 예, 빗대어서 예. 5대 사화에 이제 들어간다. 현대사의 사화가 하나 나가지고.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은 내일이라도 윤상현 의원이 네. 지금 무소속 탈락했는데 거기 지금 무소속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고 지금 예. 출마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권 내에서는 오늘 친박 일부에서도 뭐 출마할 근데 것이다. 우리 당 예.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본인한테 달려있지. 근데 만약 유승민 의원은 탈락하고 또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출마하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들을 아마 고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 말이 없으시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 말이 없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슨 말을 자꾸 하면 아까도 뭐 내가 빗대서 얘기했지만 자꾸 짓으면 안 물어요. 근데 지금 말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뭐 학바지 대표냐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마지막 이 옥새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 김무성 대표니까 혹시 김무성 네.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옥새를 찍겠다. 당 결정을 인장을 해줘야 쥐고 되는데 계시니까 그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뭔가 우리가 한번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보자. 막장 드라마에도 늘 나중에 보면 네. 해피엔딩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뭐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교수님. 기대를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드라마 자주 보시죠. 드라마를 너무 자주 아니 보시는 근데 거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보면 이제 같은 대권 주자 반열로 코올까봐 어떻게 보면 슬쩍 네. 모르는 척하고 유승민 의원이 골탕 먹는 걸 갖다가 그냥 쓱 네, 놔두면서 하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예. 차도 살인하는 게 아니냐는 일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전 그래 지금 유승민 파동의 최대 피해자가 사실은 이재만 후보입니다. 왜냐니까 통상 같으면 이렇게 예비 후보들 갖다가 우리 아시잖아요. 언론에서도 균형감 있게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10초면 같이 다루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재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 하루 종일 사실 오늘만 그 김종인 파동 때문에 지금 보면 뉴스가 잠깐 비껴갔지 사실 어제까지는 오로지 유승민 얘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부겸 전 의원도 피해자죠. 어마어마한 피해자인 게 네. 김부겸 의원이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확 분위기가 네. 사그라져 오로지 대구에는 유승민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좀 전 화면에 이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피해 보여줘요. 보신다고 그래서 지금 혹시 보여드리고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전략 아닐까요? 아니죠. 유승민 의원을 띄워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도 만약에 나가 지금 보면은 3명이 지금 보면은 이제 추가 공모를 해놨는데 네. 이게 사실은 보면 하나만 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그나마도 공천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해찬 의원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의원 세종시에 공모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포인트를 친노 본색에 맞추는 거지. 윤우덕, 다음에 문희상 등등등 다 복구, 다 네네. 다 살려냈어요. 부활했어요. 예. 심지어는 보면은 친노 패권의 가장 그 첨두에 서 있다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김종인 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추가 공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황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해찬 의원 세종시 지역구에 무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왜까지 친노들이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에다가 아니 이해찬 총리를 갖다 그런 식으로 2번 망신 줄 수 있느냐?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오늘날 민주주의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로지 바깥에 있는 그저 외부에 있던 사람 갖다 당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다 모셔다가 당 대통령 후보만 만들고 당 대표도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네. 압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지금 이해찬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있죠. 이념으로 해서 컷오프 된 분이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지금 안 그래도 유승민 의원 이야기지만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특정인의 친소에 따라서 지금 막말하다가 컷오프 된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해찬 의원 물론 무소속 출마하고 어떤 꼼수같이 보이지만 그거보다도 이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와 새누리당에서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워서 윤상현 의원을 다시 불러들인다. 이거는요 도의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더 거죠. 영향이 더 예. 크다. 우리 저기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의 무공천 또는 뭐 무소 출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판사에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그러니까 할까 합니다. 만약에 뭐 윤상현 의원이 재출마한다 하더라도 또 이해찬 총리도 얘기 좀 예, 한꺼번에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할 경우에 뭐 예.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의 뭐 새누리당 후보 아니면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40% 나오다가 갑자기 35%, 뭐 30%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시적인 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선거 전에서 상대 세력으로부터 공세에 이제 소재가 되는 것이고 언론으로부터 이제 비판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네. 어떤 정당이 그것을 모든 걸 정상화시키고 유권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럴 공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거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사안들에 대한 소속 정당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거 총선이 20여일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여야의 공약이 무엇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공천 문제 매듭 짓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